문화유산이자 세계적 문화유산인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불이 나 지붕과 첨탑이 무너졌습니다. 파리 시민들은 진화 작업을 지켜보며 기도했고 세계 곳곳에서도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청와대가 이미선 등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다시 요청하면서 19일 임명을 예고했습니다. 야당은 청와대가 국회위에 군림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반발했습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고인이 근무했던 사옥과 경납고 등을 돌며 마지막 인사를 고했습니다. 경찰이 전 연인인 황하나 씨와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가수 박유천 씨의 자택과 신체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북한 병사 오청성 씨가 미국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계획된 귀순이 아니었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얼굴도 처음 공개한 오 씨는 앞으로 기회되면 활동하겠다고 했습니다. 5G 서비스 개시 이후 기존 LTE 데이터가 끊기거나 속도가 느려진다는 소비자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이 그래서 연결 자체가 끊어졌다고 뜨는 경우도. 통신사는 뒤늦게 불통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오늘은 나라박 소식으로 뉴스9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856년 동안 파리를 지켜온 세계적인 문화유산 노트르담 대성당에 큰 불이 나서 지붕의 3분의 2가량이 무너져 내리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프랑스는 물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고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우리의 일부가 불에 탔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은 18세기 프랑스 대혁명 때 심하게 파손된 뒤 복원됐는데 보수 작업 도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먼저 유혜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리의 상징 노트르담 대성당이 시뻘건 불길로 뒤덮였습니다. 매캐한 연기가 솟구치고 지붕은 뼈대만 남았습니다. 거센 불길을 버티지 못한 첨탑이 무너지자 안타까운 탄식이 쏟아집니다. 현지 시간 15일 오후 6시 50분쯤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돼 진화 작업을 벌인 끝에 9시간 만에 불길이 잡혔지만 소방관 1명이 중상을 입고 첨탑과 지붕이 재로 변했습니다. C'est juste horrible ce qui est en train de se passer. Ils ont mis des centaines d'années à construire et en quelques heures, c'est en train de tout s'effondrer. 프랑스 경찰은 이번 화재가 첨탑 보수 공사를 위해 세운 공사용 임시 가설물에서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설물에 연결된 목재와 건물 내부의 목재 장식으로 불길이 번져나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석조벽과 나무 대들보로 이뤄진 고딕 양식도 소방관이 불을 끄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La charpente, ça c'est clair. C'est la charpente. Est-ce que c'était à la base de la flèche? Je ne sais pas, mais la flèche est tombée. Donc. 엠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노트르담 성당을 재건하겠다고 약속하며 전국민적 모금운동을 벌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파리 시민들은 수백 년 역사가 담긴 성당 상당 부분이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하자 망연자실했습니다. 화재 발생 직후 파리 시민과 관광객들이 성당 주변에 모여들어 아베 마리아를 함께 부르며 불길이 빨리 잡히기를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김지수 기자입니다. 밤 사이에도 이어진 진화 작업. 어둠이 깔렸지만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쉽사리 발길을 돌리지 못합니다. Devant la cathédrale et à chaque fois que je passe, c'est vraiment un beau réconfort pour moi. Je la regarde, je souris, c'est un peu comme une mère pour moi. 시민들은 낮은 목소리로 아베 마리아를 함께 부르며 불길이 잦아들기를 기도했습니다. Et là, finalement, 3 heures après, c'est un peu la désolation et la tristesse parce qu'on s'aperçoit que ça brûle toujours. 이날 진화 작업엔 소방관 400여 명이 투입돼 성당 내부에 보관된 귀중한 유물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데에도 힘을 쏟았습니다. 일부 유물은 구해냈지만 800년 넘은 목조뼈대는 대부분 소실됐습니다. Notre-Dame est d'abord un lieu de foi pour les chrétiens, les catholiques ici à Paris, en France et dans le monde entier. 소방당국은 성당 내부에 걸린 벽화를 떼어내는 작업에 착수하는 등
추가 피해를 막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불이 난 노틀담 대성당은 14세기에 지어진 건축물로 공사 기간이 180년 넘게 걸린 인류의 걸작입니다. 두 차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도 제 모습을 지켜온 대성당은 한 해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을 정도로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끔찍한 화재로 성당 내부에 850년 넘게 보존되어 온 수많은 문화재들도 적지 않은 피해가 예상됩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화마에 무너져 내린 노트르담 대성당입니다. 중세부터 이어져 온 대형 파이프 오르간이 미사 시작을 알리고 경건한 저녁 미사가 열렸던 노트르담 대성당. 하지만 1시간 뒤 따스했던 조명은 어둠 속에 묻히고 성스러웠던 스테인드 글라스는 빛을 잃었습니다. 천장에서는 벌건 불길이 중앙 예배당을 금방이라도 집어삼킬 듯 이글거립니다. 노트르담 대성당의 초석이 놓인 건 856년 전인 1163년. 이후 182년 동안 공사가 이어져 1345년 완공됐습니다. 가로 48m에 세로 128m의 건물과 69m 높이의 탑. 완공 이후 노트르담 대성당은 나폴레옹이 스스로를 황제로 칭하며 대관식을 올렸던 장소이자 빅토르 위고가 쓴 노트르담의 곡취의 배경 등으로 프랑스의 상징이 되어 왔습니다. Parce que c'est quelque chose d'horrible, c'est un monument historique, c'est un monument français, c'est plus que parisien. Et au-delà de l'aspect tout religieux, c'est... 에펠탑의 연간 방문자 수가 700만 명, 루브르 박물관도 지난해에야 처음 관람객 1000만 명을 넘겼지만 노트르담 대성당은 매년 1300만 명의 외국인이 찾고 있죠. すごいことになってます。 Pretty amazing, no? 그만큼 세계인의 걱정도 큽니다. Cultural disaster for all of us, actually, not just the French, but also European significance. Paris had been the sort of hot cauldron of. It's one of the great treasures of the world, greater than almost any museum in the world, and it's. 구조물 자체는 물론 내부의 수많은 문화재도 걱정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폭격을 피해 따로 떼어내 보관까지 해가며 지킨 거대 스테인드 글라스 장미의 창. 이번엔 떼낼 시간이 없었죠. 12세기부터 이어져 온 대형 파이프 오르간과 성경 속 장면을 구현한 다양한 조각상, 성 토마스 아퀴나스 초상화 등의 그림들도 어떻게 됐는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나마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머리에 썼다는 가시 면류관과 13세기 프랑스 왕 세인트 루이가 입었던 튜닉, 성물 보관방의 보석들은 안전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Le deuxième souci concerne le feu qui menace. 건물이 무너질까? 그로 인해 내부 문화재가 손상될까? 항공기로 많은 물을 뿌릴 수 없어 초기 진압에도 실패한 상황. 문화재들은 얼마나 손상됐고 또 그 복구에는 얼마나 걸릴지. 우리가 살아생전에 다시 대성당의 위용을 볼 수 있을지 안타까울 뿐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청와대가 부적절한 주식 투자로 논란이 일고 있는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오는 19일 임명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청문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다시 요청했습니다.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력히 반발했고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인사금정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백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와대는 이미선, 문영배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보고서 송부를 국회에 재요청했습니다.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은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임기 만료인 오는 18일을 기한으로 했다면서 보고서가 오지 않으면 업무 공백을 없애기 위해 대통령이 19일에 재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 문 대통령은 두 번째 순방국인 우즈베키스탄에서 임명안을 제거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해외 결제 예고에 야당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며 지명 철회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국회에 대한 청와대 항복 요구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회 위에서 청와대가 군림하겠다 이런 선언서럽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주식 관련 의혹은 전부 해소됐다면서 결격 사유도 없다고 맞섰습니다. 다만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국민들 정서에 맞는 그런 측면도 좀 보완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아쉬움을 좀 가지고 있고요. 문 대통령이 오는 19일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면 국회를 건너뛰고 임명한 각각 14번째, 15번째 사례로 남게 됩니다. TV조선 백대호입니다. 그런데 잇따른 인사검증 논란의 중심에 있는 조국 민정수석의 다음 총선 출마 얘기가 여권에서 계속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은 뜻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인사검증 실패 논란이 한창인 이 시기에 조국 수석을 계속 거론하는 배경에 다른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 의도라는 것이 뭔지 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영입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해찬 대표 역시 조 수석의 총선 출마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이제 정치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정치를 하겠다면 이제 하는 것이고 본인이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조 수석 본인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최대 격전지로 예상되는 부산 경남 지역에서 흥행몰이를 할 카드로 조 수석에게 끊임없는 구애를 펼치는 모양새입니다. 한편에서는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휩싸인 조 수석에게 여당이 명예롭게 퇴진하는 출구를 열어주는 것 아니냐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공직기강 실패, 검증 실패 이런 거 다 했는데도 조국 수석은 여전히 건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현역 의원도 경선을 거쳐야 하고 정치 신인에게는 10%의 가산점, 평가 하위 20%의 국회의원에게는 20%의 감점을 주겠다는 공천 기준을 발표하며 사실상 총선 물갈이 작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TV조선 박지훈입니다. 경찰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의 집을 압수수색하고 모발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내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 씨는 며칠 전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절대로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죠.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하남시에 있는 박유천 씨의 집입니다. 경찰관들이 고급 SUV를 뒤집니다. 받은 사람은 안에 들어가서 수색해. 집안도 압수수색하고 또 다른 승용차는 본이까지 열어 살핍니다. 박유천 씨랑 관련된 차인 거예요? 집에 있는 차 그냥 찍는 거. 경찰은 수사관 11명을 보내 4시간 동안 압수수색했고 박유천 씨의 휴대폰 등을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마약 검사를 위해 박 씨에 대한 신체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모발을 채취해 갔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간이 검사도 했습니다. 간이 검사에서는 일단 음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박 씨의 머리카락을 국과수에 보내 정밀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정밀 검사 결과는 3주 정도 걸릴 전망입니다. 경찰은 서울에 있는 황하나 씨의 집도 압수수색했습니다. 황 씨가 지난 2월 자신의 집에서 박유천 씨와 마약을 투약했다고 진술했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내일 박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박유천 씨 변호인은 박 씨가 마약을 한 사실이 없다며 경찰에 출석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수 승리가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일본인 투자자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진술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가 버닝썬에서 2억 원을 횡령한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최민식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한 식당. 승리와 유리홀딩스 대표 유모 씨는 지난 2015년 크리스마스 이브에 이 식당 2층을 빌려
일본인 투자자 일행을 접대하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날 밤 승리와 유씨 등이 참여한 단체 대화방엔 식사 이상의 접대가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여성들을 밤 11시까지 보내면 되는지 묻고 자정을 넘긴 뒤엔 유씨가 대화방 멤버들에게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자 일본인들을 접대하고 남은 여성들이냔 반응이 나옵니다. 경찰은 이 파티에서 성 접대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파티에 초대된 여성들을 조사한 결과 실제로 성관계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계좌를 분석해 여성들에게 대가로 의심되는 돈이 건너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리와 유씨의 횡령 혐의도 수사 중인 경찰은 클럽 버닝썬 자금 2억 원 정도가 이들이 운영한 또 다른 주점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 사용료로 빠져나간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경찰은 버닝썬 자금을 빼돌리기 위한 명목으로 보고 몽키 뮤지엄의 브랜드가 2억 원의 가치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압수물과 계좌 내역에 대한 분석을 마무리하는 대로 승리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불법 사찰과 정치 관여 혐의를 받고 있는 현직 경찰 고위 간부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특조위를 밀착 감시하고 진보 성향 교육감들을 불법 사찰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전현직 경찰 간부 여러 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습니다. 윤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현직 경찰 간부는 박모 치안감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기 경찰청 정보이과장과 정보심의관 등을 지냈고 국정농단 사태로 전국이 요동치던 2016년 11월부터 청와대 정무수석실 치안비서관을 지냈습니다. 검찰은 정치 개입과 불법 사찰 의혹이 불거진 경찰청 정보국 문건 작성과 보고에 박 치안감이 개입했는지 캐물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과 12월에 이어 지난주 경찰청 정보국에 대한 3차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추가 문건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검찰은 당시 경찰 정보라인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밀착 감시와 전국 교육청 부교육감의 성향 파악과 정치인 동향 파악에도 동원된 정황을 포착해 직권남용 외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경찰은 지난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일부 경찰청 정보국 문건에 한정해 정치관여 불법 사찰 소지가 있다는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검찰은 경찰 정보계통에 있던 전현직 고위 간부는 물론 당시 청와대 관계자 소환도 검토 중입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연결식이 오늘 엄수됐습니다. 고인은 임직원들의 배웅 속에 평생을 바친 일터를 둘러본 뒤 한진그룹 창업주인 선친 곁에 영면했습니다. 지선우 기자입니다. 독경 소리가 울려 퍼지고 영정을 든 손자와 가족들이 심통한 표정으로 연결식장을 나옵니다. 고 조양호 회장의 관이 운구차에 실립니다.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퉁퉁 부은 얼굴로 눈물을 훔치고 조현민 전 전무는 오열하고 맙니다. 36년간 조 회장과 함께했던 전용차 기사가 마지막 길을 모시고 싶다며 2년 만에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대한항공 서소문 사옥, 공항동 본사와 경납고 등 고인의 땀이 서린 곳들을 하나하나 둘러봤습니다. 임직원들은 회사 밖까지 나와 마지막 길을 배웅했습니다. 조 회장과 35년을 함께 일한 석태수 한진칼 대표는 추모사를 통해 숱한 위기와 어려움에도 새로운 길로 이끌어준 모습이 아직도 선하다며 숭고한 뜻을 이어나가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12일부터 치러진 5일장엔 정재계는 물론 체육계까지 총 2,600여 명이 조문했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대미 관계를 하면서 조양호 회장님의 아주 폭넓은 그 인맥 관계를 정부에서 많이 지원을 받았죠. 조양호 회장은 경기도 용인 선영에서 창업주의자 선친인 고 조중훈 회장과 3년 전 별세한 어머니 김정일 여사 곁에 영면했습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국내 또 다른 대표 항공사인 아시아나항공은 매각을 결정했죠.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이 피를 토하는 심정이라고 심경을 밝혔습니다.
산업은행은 진정성을 믿는다며 이르면 일주일 안에 첫 자금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 소식은 최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상구 전 회장이 오늘 오전 사내 게시판에 임직원에게 편지를 띄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매각에 대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결정했다며 면목 없고 민망하다고 밝혔습니다. 31년간 임직원들의 고생을 치하하며 고맙고 미안하고 사랑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오늘 기자회견을 자청해 박 전 회장의 진정성을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의 첫 자금 지원은 오는 25일 전에 이뤄질 전망입니다. 당장 만기가 돌아오는 회사채 600억 원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본격적인 정상화는 6개월쯤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아시아나 매각 절차 뒤에 이뤄집니다. 이동걸 회장은 아시아나 항공의 새 주인은 자금 지원 능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막대한 인수 비용이 들 거란 전망은 일축했습니다. 이 회장은 일각에 거론되는 부채 7조 원은 부풀려진 거라며 실제 부채는 3조 6천에서 7천억 원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걸 다 갚아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금융 비용을 낮춰야 이 사업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자본력이 아주 충분한 회사만이 이 회사를 탐을 낼 수 있고 경영 정상화 기대감에 아시아나 항공 주가는 오늘도 16% 급등했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지난달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장에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채용 과정에서 서류 전형 이후 갑작스레 면접 전형이 취소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서류 점수가 가장 높았던 김상곤 전 장관이 바로 합격된 건데요. 해당 기관은 규정에 따라 면접 여부를 결정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김미선 기자입니다.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이 지난 1월 경기도 교육연구원 이사 공모에 낸 지원 서류입니다. 이름까지 비공개로 한 블라인드 채용이었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폐지, 무상급식, 고교 평준화 등 신원이 드러날 수 있는 경력이 적혀 있습니다. 서류 평가에서는 후보 4명 모두 면접 자격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사 후보자 추천위는 만장일치로 면접을 생략했습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한 위원이 면접 생략하시죠라고 하자 위원장이 위원들의 의견을 묻고 전원이 동의를 합니다. 한국당은 특혜 채용이라고 주장합니다. 사실상 김상곤 장관으로 내정 결정된 뒤에 공고를 낸 것으로 보이고 다른 응시자들은 들러리 역할로 취업 사기당한 셈입니다. 경기도 교육연구원 측은 면접 심사는 규정에 따라 추천위원회에서 실시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블라인드 채용은 경력과 업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므로 경력을 소상히 적는 것이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김미선입니다.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국정농단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내일부터는 형이 확정된 수형자 신분으로 바뀝니다. 구속기한이 끝났지만 앞서 다른 사건의 최종 판결이 내려져 석방 대신에 신분만 바뀌는 건데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한송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2017년 3월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후 혐의가 더해지면서 만 2년 넘게 구속 피고인 상태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오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을 모두 채웠지만 석방 대신 내일부턴 형이 확정돼 실형을 사는 수형자로 신분만 바뀝니다.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 불법 공천 개입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실형이 확정된 기결수가 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옮기고 노역도 해야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주된 혐의인 국정농단 사건 확정 판결 이전이라 예외가 인정됩니다. 다만 신분이 바뀐 만큼 미결수가 입는 쑥색 수의에서 청록색 수의로 바꿔 입고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수감 생활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정농단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후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모레 전원 합의체로 국정농단 사건의 4번째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이르면 이달 말 최종심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 씨가 미국 언론과 귀순 당시 상황을 인터뷰하며 처음으로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오 씨는 저희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앞으로 공개 활동을 할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정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 언론과 인터뷰를 가진 오청성 씨가 처음으로 자신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오 씨는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열심히 사는 게 목숨을 구해준 분들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기회가 되면 앞으로 국내든 해외든 활동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공개 활동을 예고한 겁니다. 외신 인터뷰에서 오 씨는 아침만 해도 남쪽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며 계획된 기순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운전을 했는데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자신에게 총격을 가했던 동료들에 대해선 자신도 그 상황이었다면 총을 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군 생활하면 다 이런 어쨌든 한 울타리 안에서 사니까 네, 얼굴은 다 맞대고 살죠. 그러니까 뭐 얼굴들은 다 알고. 오 씨는 이번 인터뷰에 정치적 목적이 따로 있지 않다며 앞으로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고 싶다고 희망했습니다. TV조선 정수양입니다. 외교 현장에서 등장한 구겨진 태극기에 이어 이번엔 거꾸로 태극기가 논란입니다. 그것도 해외 순방에 나서는 대통령 전용기에 태극기가 거꾸로 꽂혔습니다. 한 번은 실수로 볼 수 있지만 연거푸 일어나는 이 태극기의 순환은 어떻게 봐야 할지 참 답답합니다. 신정훈 기자입니다. 오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의 출발 전 모습입니다. 전용기 앞부분에 태극기 위아래가 뒤집힌 채 걸려 있습니다. 20여 분 뒤 문 대통령 내외가 탑승할 때는 정상 배치돼 있습니다. 공군 측은 태극기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현장 요원의 실수가 있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유의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4일 한 스페인 외교차관 행사장에 구겨진 태극기를 내걸었다가 담당자를 문책 인사한 바 있습니다. 형식과 내용 모두를 책임진다는 무거운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이며 이러한 실수가 재발되지 않도록 거듭 살피고. 지난주 문 대통령의 워싱턴 순방 때는 미국 의장대가 빛바랜 태극기를 들고 도열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신정훈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휴대전화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후에 기존에 사용하던 LTE가 자주 끊긴다는 소비자 불만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신사들은 단말기 탓만 하다가 결국 5G에 신경을 쓰느라고 LTE 품질에 문제가 생겼다고 인정했습니다. 김자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TE 데이터가 자꾸 끊긴다는 호소글이 넘쳐납니다. 데이터 속도가 확 떨어지고 심지어 제로가 됐다는 소비자들의 인증 사진도 줄을 잇습니다. KT 가입자가 가장 많고 일부 SK텔레콤 가입자도 눈에 띕니다. 이용자들의 이 같은 불만이 폭주하기 시작한 건 5G 서비스가 시작된 이달 초부터입니다. 로딩이 느려지는 것뿐만 아니라 아예 꺼져버리는 인터넷이, 그래서 연결 자체가 끊어졌다고 뜨는 경우도 꽤 많았던 것 같아요. 소비자들의 원성이 쏟아졌지만 통신사들은 아무런 해명도 사과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고객센터는 단말기 탓만 합니다. 단말기 전원 껐다가 켜주시거나 단말기를 최신 펌웨어로 업데이트할 경우 제공 문제가 해결되는데요. 하지만 취재가 계속되자 결국 KT는 LTE 불통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5G 품질 안정화를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이 과정에 LTE 품질이 영향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긴급히 조치했다는 겁니다. SK텔레콤은 자신들의 LTE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5G 장비를 4G 장비에서부터 교체하면서 안정화가 안 돼서 나타난 문제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이 5G 가입자 모으기에 혈안이 되면서 기존 고객의 불편은 뒷전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TV조선 김자민입니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고교생 3명이 목숨을 잃은 안타까운 사고를 계기로 모든 숙박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이 조사를 해봤더니 경보기 3대 가운데 한 대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보를 울려주는 최저 농도 기준도 선진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장동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수능을 마친 고교생 3명이 자다가 숨진 강릉 펜션 사고. 보일러에서 새어나온 일산화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펜션과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했습니다. 그런데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일산화탄소 경보기 3대 중 한 대는 제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密폐된 공간에 경보기를 넣고 일산화탄소 농도를 높여봤더니 14개 제품 중 4개는 경보가 울리지 않거나 오작동했습니다. 소리가 너무 작아 위험을 알아채기 어려운 제품도 있습니다. 이렇듯 시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건전지형 경보기는 현행법상 제품 승인을 받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첫 단추부터 제대로 된 관리 감독이 되기 어려운 겁니다. 저농도 일산화탄소 중독을 못 막는 것도 문제입니다. 우리나라의 최저 경보 농도 기준은 250ppm으로 유럽연합이나 미국의 4배에서 5배 수준입니다. 유럽연합의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 14개 제품 중 단 1개만이 제대로 경보를 울리는 셈입니다. 안전 성능을 검증을 받아야 하는데 해당 기준은 1999년에 제정된 이후로 현재까지 개정이 되지가 않아서 소비자원은 소방청에 경보 농도 기준 강화와 제품 관리 감독 근거 마련 등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예, 지금 이 사진은 지난 2010년 경북 청송교도소 내 CCTV에 비친 성폭행범 조두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조두순이 내년 12월 13일 12년간의 형기를 모두 마치고 출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조두순법이라는 게 만들어졌고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과연 제2의 조두순을 막을 수 있을지 강동원 기자와 법의 자세한 내용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 기자, 예. 조두순법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조두순의 재범을 막을 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성범죄자가 출소를 해도 1대1로 마크를 하면서 집중 관리하겠다는 겁니다. 모든 성범죄자는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일단은 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여야 되고요. 예. 그리고 재범 위험성도 상당히 높아야 됩니다. 이 보통 조두순처럼 이 국민적인 공분을 샀던 미성년 성범죄자가 이 대상이 됩니다. 물론 조두순도 내년 12월 출소하게 되면 바로 이 법에 적용을 받겠군요. 예. 그런데 1대1로 감시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24시간 같이 붙어 있는다는 뜻입니까? 예, 그건 아니고요. 이 성범죄자에게 한 명당 한 명의 이 전담 보호 관찰관이 생긴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수시로 전화도 하고 어디를 오가는지 또 가서는 안 될 곳에 가는 건 아닌지 특이한 행동을 하는지 등을 계속 확인하는 겁니다. 기존 성범죄자들도 뭐 비슷하게 하지 않습니까? 뭐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붙는다는 것이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로지 범죄자 한 명만을 담당하는 건데요. 자, 기존에는 보호관찰관 한 명당 평균 19명에서 20명의 대상자를 관리했었죠. 예. 자, 때문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을 간다든가 이 신고를 하지 않고 해외를 나가거나 또 여학교, 여학생 기숙사 이런 가서는 안 될 곳을 가더라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취지는 좋은데 법무부 인력이 이렇게 1대1로 관리할 만큼 충분합니까?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언제나 항상 인력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보호 관찰관들을 증원해야 되는데 이게 결국 공무원 수를 늘리는 문제여서 쉽지가 않습니다. 전문가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예. 지금 1대1로 지정을 해놓으면은 보호관찰소마다 한두 명이 지정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업무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실질적으로 거의 집행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결국은 인력 문제에 부딪히게 되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이 감시 체계가 계속 이어지지 않는 것도 문제입니다. 일단 1대1 밀착 감시는 대상자로 선정되면 이 처음 6개월 동안만 실시가 되는 거고요. 예. 그 이후에는 심사를 해서 연장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계속 연장이 된다 하더라도 이 법원이 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한 기간에만 할 수 있고요. 자, 즉, 이 조두순 같은 경우에는 전자발찌를 7년 선고받았으니까 1대1 밀착 감시도 7년 후에는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법은 오늘부터 시행이 됐습니다만 결국 충분한 인력과 예산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 있군요.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세월호 참사 5주기인 오늘 안산과 팽목항 등 전국 곳곳에서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추모객들은 유족을 위로하고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며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산 시내에 사이렌이 울립니다.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이 이어집니다. 5년이 흘렀지만 그 시간만큼 그리움과 고통은 더 깊어졌습니다. 저희는 하루하루가 힘들게 생활을 했죠. 이렇게 지금 아이가 보고 싶어서 일본 일주가 아쉽기도 하고. 수학여행을 떠났던 교사와 학생 261명이 숨진 단원고 기억교실에도 추모객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유족들은 안산의 생명안전공원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런 불쌍하고 가엾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가엾은 내 아이들을 모두 한 곳, 이곳 안산으로 모으고 기다림의 공간이던 팽목항에는 노란 리본을 단 긴 연이 하늘을 휘감습니다. 진도 체육관과 인천 가족공원에도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2014년이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었고 그런 친구들 못 보니까 조금 울컥하기도 하고요. 안타까운 마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내 가족 이런 슬픔 그대로예요. 말 그대로 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사랑한다고 또 하늘나라에 가서 잘 살으라고 그럴 거 빌었어요. 세월호 참사 5년. 시민들은 304개의 별을 다시 한번 가슴속에 새겼습니다. TV조선 김승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월호 추모 물결 속에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들이 유가족에게 상처가 되는 막말성 글을 올려 논란입니다. 한국당은 곧바로 사과했지만 민주당은 제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윤태용 기자입니다. 차명진 전 한나라당 의원의 페이스북 글입니다.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했습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고 글을 인용했습니다. 차 전 의원은 논란이 된 글을 내리고 사과했고 정 의원도 유가족이 아닌 정치권을 향한 얘기였다고 해명하며 글을 내렸습니다. 그 메시지는 뭐냐면 정치권을 향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사과 입장문과 함께 세월호 참사 일반인 희생자 5주기 추모제에서 직접 사과했지만 유가족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여론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민주당과 평화당 등은 해당 의원들을 제명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진석 의원에 대한 국회 제명 그리고 차명진 전 의원에 대한 당 제명 즉각 나서십시오. 한국당은 오는 19일 윤리위원회를 소집해 정 의원과 차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윤태훈입니다. 연간 3조 3천억 건에 달하는 전력 사용량 빅데이터가 민간에 공개됩니다. 이런 전력 데이터는 독거노인들이 잘 활동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어서 돌봄 서비스로 이용되고요. 전기료 절약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황민지 기자가 여러 활용법을 전해드립니다. 혼자 사는 노인 집의 전력 사용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사회복지사에게 경보가 울립니다. 전기 사용량이 왜 이렇게 떨어졌지? TV 보실 시간인데. 한 통신사가 3년 전 선보인 서비스인데 콘센트마다 사물 인터넷 기기를 설치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별도 기기 없이도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집니다. 규제 샌드박스 2호 사업을 통해 한전의 전력 사용량 데이터를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개인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빅데이터 형태로 가공됩니다. 에너지 전반에 걸친 디지털화를 촉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건물 전력 사용량을 분석해 상점 입지 선정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전력 빅데이터와 범죄율 통계를 활용한 CCTV 위치 선정 작업을 준비 중입니다. 또 전력 사용량을 예측해 누진 구간을 피하는 등 가정 전기료 절약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별도의 계량기를 달아야 되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저희가 고객에 대한 컨설팅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많이 커졌어요. 공공기관이 가진 막대한 데이터가 민간 기업에 개방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흔히들 야구는 투수 노름이라고 하죠. 하지만 올 시즌에는 포수의 활약에 따라 승패가 갈려 이들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습니다. 수비는 물론 공격에서도 펄펄 날고 있는 포수들을 이다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팽팽하던 균형을 단숨에 깨버리는 양의지의 시원한 적시타. 10회 연장전에서 4연패의 하나를 구한 최재훈의 결승타. 9회 투아웃, 배터 말루 홈런으로 팀 분위기를 반전시킨 기아의 한승택. 최근 프로야구에서 영양가 만점의 활약으로 팀을 구한 이 선수들. 놀랍게도 모두 팀의 안방마님 포수입니다. 상대와의 수싸움은 물론 10kg이 넘는 장비를 찬 채 앉았다 일어났다를 수백 번 반복해야 하는 포수에게 사실 타격은 크게 기대하지 않는 능력이었습니다. 때문에 37년 프로야구 역사에서 포수가 타율 3할을 넘긴 건 17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올 시즌 초반 포수들의 방망이는 매섭다 못해 무서울 정도입니다. 타율 3할 9푼 6리의 125억 포수 양의지를 필두로 3할 8푼 3리의 최재훈까지 타격 지표 2, 3위를 포수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규정 타석을 채우진 못했지만 한승택 역시 3할 중반의 타율을 기록 중입니다. 만점 포수의 활약에 NC는 팀 성적도 1등으로 도약, 양의지 효과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제 효과라기보다는 원래 기존 선수들이 원래 능력치가 다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정상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열심히 할 겁니다. 프로야구의 포수 전성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다솜입니다. 눈을 지그시 감은 노인이 누더기 차림으로 무릎 꿇은 사내의 어깨를 어루만집니다. 집을 나가 모든 것을 탕진한 뒤 뉘우치고 돌아온 아들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핏줄의 온기가 그림 밖까지 은혜와 감동으로 번져납니다. 렘블란트의 마지막 걸작 돌아온 탕자입니다. 이 그림에서 눈여겨볼 것은 아버지의 두 손입니다. 왼손은 투박한 노인의 손이지만 오른손은 여린 여인의 것입니다. 아들을 어루만지는 이 두 손에 아버지의 묵직한 사랑과 어머니의 따스한 자애를 함께 담았습니다. 렘브란트는 일찍이 20대에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지만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함부로 쓰다 파산해 빈털터리로 외롭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돌아온 탕자는 렘브란트 자신의 고백과 참회와 같은 그림입니다. 아버지 같은 신에게 삶의 실패를 고해하고 안김으로써 비로소 패배를 끝냈습니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의 인간 승리도 돌아온 탕자만큼 감동적입니다. 10년 인생 벙커에서 탈출한 그를 세상은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저 밑바닥에서 그가 처절하게 되새겼을 회한과 뉘우침을 듬성듬성한 그의 머리숱이 말해줍니다. 그를 부축해서 다시 일어서게 한 힘은 무엇보다 가족이었습니다. 그는 어린 남매와 일상을 함께하면서 마음의 평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행복 바이러스가 나를 이렇게 세웠다고도 했습니다. 우즈가 아들을 끌어안고 격한 감정을 토해내는 이 장면은 첫 마스터스 우승을 차지했을 때 사진과 겹쳤습니다. 심장 수술을 받고 힘겹게 지켜보던 아버지와의 이 포옹 장면입니다. 우즈에게 아버지는 친구이자 코치였고 그리고 스승이었습니다. That was 22 years ago when my dad was there. And then now my son's there. 우즈는 스포츠 사상 가장 극적인 재기 드라마를 썼습니다. 그의 몰락과 부활은 세파에 휩쓸려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위로라고도 할 만합니다. 무엇보다 그는 두 아이에게 아버지다운 모습을 보여서 기쁘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 그도 자식 앞에 당당하고 싶어하는 또 한 명의 아버지였던 겁니다. 4월 16일 앵커의 시선은
돌아온 탕자 타이거 우즈였습니다. 네, 오늘 완연한 봄 날씨였습니다. 주말에 예상보다 비가 적게 와서 벚꽃도 아직 많이 피어 있는데요. 한편으로 이 봄꽃들이 좋은 날씨를 기다려준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오늘 밤 제주와 남해안에는 비가 오면서 꽃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제주의 최고 40, 남해안에는 5에서 20mm 정도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남부와 충청에도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후에는 차차 개겠고요. 미세먼지도 좋음에서 보통으로 내일도 산책하기 좋은 날씨 되겠습니다. 내일 한낮에도 20도 내외로 포근합니다. 서울이 22도, 대전 23도, 창원 20도까지 오르겠고요. 아침 최저 기온도 지난주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10도, 대구 11도, 광주 12도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당분간 맑고 봄다운 날씨 이어지는데요. 미세먼지 예보 유의하시고 또 산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도 중부, 경북에 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강원 영동은 건조경보에 여기에 강풍까지 붑니다. 날이 좋아 야외 활동 많이들 하실 텐데 화재 사고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겪고 우리는 결코 그들의 희생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졌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다시 묻게 됩니다. 네, 뉴스9 마칩니다. 고맙습니다.